안녕하세요. 암 치료 과정에서 환자나 또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요. 바로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살이 빠지는 걸 넘어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뭐랄까 기력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부작용이 아니라 암 사망 원진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암 악액질이라는 아주 심각한 증후군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랫동안 사실 제약업계의 관심 밖이었던 아주 절망적인 영역이었죠. 바로 그 영역에 드디어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네이처 리뷰즈 드럭 디스커버리의 최신 아티클을 바탕으로요. 이 암 악액질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약물들의 등장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수십 년간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문제의 핵심, 암 악액질부터 좀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암 환자가 입맛 없어서 살 빠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암 악액질, 즉 카켑시아는요, 단순한 영양실조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랑 대사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일종의 복합 대사 증후군이거든요. 복합 대사 증후군요? 특징적인 게 식욕 부진은 기본이고요. 근육이랑 지방이 말 그대로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녹아내린다니 무섭네요. 이러니 극심한 피로감과 쇠약감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결국 환자는 항암 치료의 그 독성을 견뎌낼 힘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몸이 버티질 못해서 중단해야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어떤 항암제는 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거든요.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도 수십 년간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었어요. 실패의 역사만 계속 쌓여왔죠. 네. 그래서 알버타 대학의 비키 바라코스 교수가 지금 이 시점을 악액질의 순간, 그러니까 캑시아 모먼트라고 표현한 겁니다. 악액질의 순간이요? 네, 드디어 이 분야에 의미 있는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는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의미죠. 그 전환점의 중심에 GDF15라는 단백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자 또 열쇠라고요? 네,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죠. GDF15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물질의 일종인데요. 사이토카인이요? 암 환자의 혈액 속에서 이 수치가 정상인보다 무려 10배에서 100배까지 치솟는 경우가 발견됐어요. 100배요? 네, 이 단백질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뇌의 특정 부위에 있는 일종의 열쇠구멍, GFRARL이라는 수용체에 딱 들어맞으면 뇌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신호죠? 배부르다, 절대 먹지 마 하는 신호죠. 식욕을 강제로 꺼버리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네요. 보통 제약사들은 그 식욕 억제 스위치 역할에만 꽂혀서 비만 치료제를 만들려고 달려들었을 텐데요. 맞아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그 길을 갔다가 실패했고요. 그런데 화이자는 잠깐 이 스위치를 반대로 꺼버리면 어떻게 되지? 하고 완전히 역주행을 한 거군요. 그게 바로 화이자의 전력입니다. GDF15의 효과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GDF15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아예 막아버리는 거군요. 폰세그로맙이라는 항체 약물을 개발했는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약물이 혈액 속을 떠다니는 GDF15 분자들을 스펀지처럼 착 달라붙어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스펀지요. 네, GDF15가 뇌에 있는 열쇠 구멍까지 도달할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거죠. 강제로 켜져 있던 식욕 억제 스위치를 그냥 꺼버리는 셈입니다.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네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초기 데이터가 꽤 희망적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꽤 인상적이었죠. 이 이상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고용량의 폰세그로맙을 투여받은 환자들은 12주 후에 가짜 약을 투여받은 그룹보다 평균 2.81kg이나 체중이 더 늘었어요. 와, 2.81kg이면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렇죠. 단순히 체중만 불어난 게 아니라 환자들이 직접 느끼는 식욕, 악액질 관련 증상, 그리고 신체 활동 수준까지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98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2-3상 임상시험을 시작하는데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전략적 변화가 하나 있어요. 이전 임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임상 참여 조건에서 혈중 GDF15 수치가 높아야 한다는 요건을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은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어떻게든 환자군을 더 좁고 정밀하게 설정하지 않나요? 약이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만 골라서 시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굳이 문을 활짝 열어둔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상 임상을 준비하면서 환자들의 스크리닝해 보니까 악액질이 있는 암 환자의 94%가 이미 GDF-15 수치가 높더라는 걸 확인했어요. 아, 거의 대부분이군요. 네, 굳이 따로 검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보편적이라는 거죠. 둘째,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요. 네.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GDF-15 수치가 아주 높은 사람이나 그냥 높은 사람이나 약효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GDF-15 수치가 높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악액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약이 효과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임상시험을 더 쉽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나중에 약이 출시됐을 때 더 많은 환자들이 복잡한 검사 없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 그러니까 평가 지표도 크게 바꿨다고 들었어요. 예전에는 소나기 힘 같은 걸 썼다면서요? 맞아요. 소나기 힘. 근데 한 전문가가 이걸 가망 없는 측정법이라고 호평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럴 만도 하죠. 사실 그건 그날 환자 컨디션이나 의욕에 따라 너무 들쑥날쑥해서 신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겠네요. 실제로 과거에 다른 회사가 개발하던 약물이 체중은 늘렸지만 소나기 힘 개선에 실패해서 FDA 승인을 못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환자 입장에서도 오늘따라 힘이 없어서 약하게 주면 약효가 없나 보다라고 판단될까 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뭘로 평가하는 건가요? 그래서 화이자는 두 가지 핵심 지표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체중 변화고요. 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환자가 직접 평가하는 식욕 관련 삶의 질 점수입니다. 이게 아주 큰 변화예요.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 그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화이자 연구팀이 환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고 싶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는 그 깊은 좌절감이었대요. 아, 식욕이 없거나 한두 숟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이번 평가 지표는 단순히 숫자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중심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의 실제 고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단순히 수치 개선이 아니라 가족과 식사를 다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가 달성됐을 때 환자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잘 먹는 것 이상이겠군요. 궁극적으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겠죠. 그게 바로 이 모든 연구의 궁극적인 질문이죠. 잘 먹고 체중을 유지하면 독한 항암 치료를 더 잘 견딜 수 있고 결국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장 찜찜하고 오래된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기력을 되찾게 하는 게 혹시 암세포에게도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종양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 끔찍한 우려 말이죠. 네, 그 딜레마가 오랫동안 이 분야의 발목을 잡아왔죠. 그런데 현재까지의 데이터로는 그럴 위험은 낮아 보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앞서 말씀드린 이상 임상 시험에서 종양 성장을 촉진하는 것 같은 그런 우려할 만한 신호는 전혀 없었거든요. 이기예요. 한 전문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신중론도 분명히 있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화이자가 이번 대규모 임상에서 전체 생존율, overall survival을 아주 중요한 부차 목표로 설정한 겁니다. 생존율까지요? 이건 정말 야심찬 목표예요. 특히 췌장암이나 비소세포 폐암처럼 예후가 좋지 않은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존율 개선을 입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 여기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건 이 분야에서 양자적 도약, 즉 퀀텀 점프, 상상 이상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GDF-15의 역할에 대해 정말 매혹적인 반전이 숨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단백질이 단순히 식욕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요? 네, GDF-15이 암세포의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보디가드요? 우리 몸의 면역군대인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러 다가가면 GDF-15이 주변에 뿌려져서 보이지 않는 방어막, 즉 T세포 격퇴제, T셀 리필렌트처럼 작용한다는 겁니다. T세포를 밀어낸다고요? 네,
T세포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밀어내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GDF-15를 막는다는 건 단순히 식욕 억제 스위치를 끄는 걸 넘어서 암세포의 방어막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완전 일석이조. 아니, 그 이상의 효과잖아요. 바로 그 가설이 지금 뜨겁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식욕을 되살려서 환자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면역세포들이 다시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와, 카찰라임이라는 독일의 바이오텍 회사가 바로 이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GDF-15 차단제를 기존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와 함께 투여하는 임상을 진행했거든요. 결과가 어땠나요? 놀라웠습니다. 대상 환자들이 기존 면역 항암제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던 소위 말기 환자들이었어요. 네, 역사적으로 이런 환자들에게 같은 면역 항암제를 다시 썼을 때 반응률은 0%에서 3%에 불과하거든요. 거의 효과가 없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용요법의 반응률이 15%에서 19%까지 나왔습니다. 와, 실제 데이터를 봐도 GDF-15 차단제를 투여하자 T세포들이 다시 종양 안으로 막 유입되고 활성화되는 모습이 관찰됐어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단순히 악액질 치료제를 넘어 새로운 종류의 면역 항암제로서의 가능성까지 열린 거네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GDF-15 차단제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보조 치료제가 아니라 암 자체를 공격하는 핵심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혁신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정말 흥분되는데 잠시 현실적인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올란자핀이라는 아주 저렴한 약이 이 시장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게 아주 현실적인 허들입니다. 올란자핀은 원래 조현병 치료에 쓰이는 정신과 약물인데요. 부작용으로 체중 증가와 식욕 증진 효과가 있거든요. 아, 부작용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군요? 꽤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미국 임상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되고 있고요. 문제는 가격이겠네요. 그렇죠. 올란자핀은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약이라 한 달 약값이 몇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몇천 원이면 충분해요. 몇천 원이요? 네. 반면에 폰세그로맙 같은 새로운 항체 신약은 훨씬 비쌀 수밖에 없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비싼 약이 저렴한 약보다 얼마나 더 효과가 좋은데, 즉 비용 대비 효과를 아주 깐깐하게 따져볼 겁니다. 이건 상당한 상업적 도전 과제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잠재력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한 분석에서는 시장 규모가 최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거대한 미개척 시장이죠. 암뿐만 아니라 신부전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다른 만성 질환에서도 악액질이 나타나거든요. 아, 다른 질병에도요? 네. 만약 화이자의 GDF-15 차단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과거에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 외면받았던 악액질 분야 전체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다른 경쟁자들도 막 뛰어들고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GDF-15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 예를 들어 뉴로펩타이드 Y나 멜라노코르틴 수용체 같은 다른 타겟을 공략하는 신약들도 개발되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한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분야는 지금 매우 활기 넘치는 highly energized 상태입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된 거죠. 정말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느낌이네요. 오랫동안 암의 비극적인 결과,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만 여겨졌던 악액질이 드디어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GDF-15 차단제라는 새로운 무기가 단순히 체중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어쩌면 생명 연장과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맞아요. 거기에 면적 치료제로서의 예상치 못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졌죠. 네. 하지만 한 전문가가 경고했듯이 악액질은 염증, 대사조절장애, 호르몬 불균형 등이 복잡하게 얽힌 엄청나게 복잡한 근육질환입니다. 단순히 식욕 하나만 조절하는 접근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암세포 자체를 파괴하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이제는 악액질처럼 암이 우리 몸에 남기는 결과와 그 상처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종양학의 다음 격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던 환자들의 그 깊은 좌절감을 마침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